지난 9월 30일 폴란드에서는 사관학교 입학 및 졸업생도들의 군수선서가 있었습니다. 요 몇 년간 최대 규모인 약 1,800여 명의 졸업생이 배출되었는데요. 마리우시 프라체코 국방부 장관은 올해는 가장 많은 사관학교 졸업생들이 배출된 해이고 특히 지난해부터 입학생도 정원 역시 예상치를 훨씬 뛰어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장관은 생도들이 곧 우리의 현대화된 무기가 배치된 부대의 장교 및 지휘관이 될 것이며 K2 전차, K9 자주포, FA-50, 천무 다연장 로켓 등 한국에서 도입한 무기를 통해 군 전력이 강화되고 있고 이러한 현대화된 무기들은 오늘날 젊은 폴란드 청년들의 군입대 역시 독려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한국산 무기가 단순히 폴란드의 군전력 증진뿐만 아니라 폴란드 장병들에게도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밖에도 9월 24일 열린 제16 기계화 사단 승격식에서도 역대 최대 규모인 850여 명의 병사들이 새로이 모집되었는데 이 자리에서 부하체크는 한국과 미국에서 도입한 현대화된 장비들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많은 수의 병력들이 필요하며 미래의 전차병, 호병들은 새로운 무기를 사용하는 데 큰 기대를 갖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라고 했습니다. 제16 기계화 사단은 제1포병여단, 제9 기갑기병여단, 제20 기계화여단, 제15 대공여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곳의 주된 핵심 장비는 한국산 무기입니다. 특히 이곳에는 폴란드가 운영하는 전차 중 K2 전차만이 단독으로 배치되었는데 브라샤크는 이곳의 지리적 구조와 한국산 장비는 밀접하게 일치한다며 K2 전차는 에이브람스보다 기동성이 좋아 동북부에 배치되고 중대형 전차인 에이브람스와 레오파르트는 브레스카 지역의 동부 중앙에 배치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한 K2 전차병은 최근에 도입된 현대화된 장비를 직접 운용해보고 싶어 자원 입대하였다는 인터뷰를 진행하기도 했는데 즉 사관학교 선서식에서도 그리고 16 기계화 사단 승격식에서도 폴란드 국방장관이 한국산 장비를 콕 집어 모병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는 발언은 과장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죠. 군부대 역시 K2 전차나 K9 자주포를 전면에 내세운 홍보물을 만들어 열심히 모병에 나서고 있는데요. K2 전차 28대가 가장 먼저 배치된 16 기계화 사단 제20 기계화 여단은 모병 플랜카드를 만들면서 우수한 성능을 지닌 K2 전차를 직접 운용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세요라는 글귀를 적기도 했습니다. 또한 내년부터 K2 전차가 배치될 제9 기갑여단은 현재까지 아직 한 대의 K2 전차도 받지 못한 상황이지만 최근 연례 창설 기념식에서 K2 전차와 K9 자주포를 전면에 내세운 포스터를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조만간 배치될 것이라는 코멘트를 달았죠. 이밖에 16 기계화 사단 SNS, 폴란드 국군의 날 포스터, 예센느5기엔 화력시연 훈련 홍보물 등 폴란드는 K2 전차와 K9 자주포를 활용해 적극적으로 국군을 홍보하며 군 모병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한국산 장비가 이처럼 해외에서 큰 인기를 구사하며 사랑받고 있는 것이 낯설기도 하면서 또 기분 좋기도 하네요. 폴란드가 새롭게 도입한 많은 장비 가운데 특히 K2 전차는 최고의 인기를 구사하고 있습니다. 최근 K2 전차가 도심을 지나는 모습이 촬영된 영상을 통해서 실제 폴란드인들의 반응도 느낄 수 있었는데요. 수많은 인파들이 한자리에 모여 K2 전차의 기동 장면을 목격하였는데 특히 그 가운데 한 K2 전차는 이동 중 잠시 자리에 멈춰 특유의 ISU 서스펜션을 통한 상하 자세 제어 능력을 선보였고 폴란드 시민들은 처음 보는 광경에 큰 환호와 박수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사실 폴란드 시민들이 K2 전차를 좋아할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숨겨진 이유가 있습니다. 철천지 원수인 독일의 콧대를 꺾어준 것이 다름 아닌 한국의 K2 전차였기 때문인데요. 독일은 세계 5위의 방산 강국으로 여러 무기들을 전 세계에 수출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 특히 독일산 레오파르트 전차의 유럽 영향력은 상당했습니다. 레오파르트2 전차는 독일을 제외하고 13개국에서 2,700여 대가 운용 중일 정도로 명실상부 나토 주력 전차이자 세계 최정상급 전차로 수십 년간 군림해왔었죠. 폴란드 입장에서는 독일산 장비를 구매하는 것이 마음에 들진 않지만 또 막상 다른 대안도 찾기 어려워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레오파르트2 전차를 도입해 운용해왔었습니다. 지난 2011년 폴란드는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중고 레오파르트 250대를 도입했는데요. 당시 독일은 작동이 원활하고 수년간 큰 문제 없이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전차라며 자체 평가를 마쳤으나 막상 도입된 이후 폴란드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사격 통제 장치, 호심, 궤도 등 사실상 사용하지 못할 수준이었기 때문인데요. 그래도 싸게 들여온 만큼 개량하여 사용하기로 하였고 폴란드는 11억 지오티를 들여 독일과 개량 사업을 추진하였는데 이후 2015년 독일은 10억 지오티의 추가 금액을 요구하더니 심지어 제조사가 크로스마페의 배그만에서 라이멘탈 컨소시엄으로 변경되면서 24억 지오티로 상향 조정. 그 이후로 4차례 추가 협상 끝 전체 비용은 약 32억 9천만 달러, 대당 우리 돈 78억 원이라는 말도 안 되는 개량 금액을 요구한 독일이었습니다. 이것이 창조경제. 폴란드는 뒤돌아보니 독일에게 또 뒤통수를 맞은 것이고 가뜩이나
폴란드 입장에서는 자국을 두 차례나 멸망시킨 독일이 또 한 번의 거짓말로 자국에 손해를 끼친 것이니 그 억울한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었겠죠. 지금도 독일 네티즌들은 우리가 싸게 준 건 맞다. 폴란드 네티즌들은 야 싸게 주면 뭐하냐, 배보다 배꼽이 더 큰데 라며 치열하게 맞붙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폴란드의 K2 전차 도입은 독폴 방산의 가불 관계를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지난해 K2 전차의 계약이 체결된 7월 27일 이틀 뒤 독일은 예상치 못한 행동을 했습니다. 독일 국방장관 크리스틴 렘브레이트는 마리우시 부하체크 폴란드 국방장관에게 비굴하지 않은 비굴한 편지를 보낸 것인데요. 바로 새로운 레오파르트2 전차를 공동구매할 수 있는 기회와 먼저 공급받을 수 있는 우선권을 제공해주겠다며 선심 쓰듯 폴란드에게 구애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독일 국방장관은 폴란드와의 동맹관계를 유지하길 원하고 폴란드의 우크라이나 지원 등 나토 내 주요국 부상에 대한 칭찬과 함께 감사를 전하면서 납작 엎드렸죠. 그러나 폴란드의 반응은 차가웠는데요. 폴란드 부하체크 국방장관은 공개 자리에서 독일 군대가 직면한 문제로 전차의 납기가 보장되지 않는다며 독일 측 제안이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1000대의 K2 전차를 구매한 사실을 독일은 모르는 것 같다고 면박을 주기도 하였죠. 이러한 장면을 본 폴란드 네티즌들은 얼마나 속이 시원했을까요? 대안이 없는 유럽 전차 시장에서 독일산 레오파르트의 아성을 무너뜨린 전차가 K2 전차이고 이로 인해 그동안 뻣뻣했던 독일의 폴란드에 대한 태도가 역으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K2 전차를 좋아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사실 폴란드 네티즌들은 이때까지만 해도 통쾌하면서 또한 걱정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K2 전차의 성능에 대한 의구심이 있었기 때문이죠. 폴란드 국영 군사 매체에서는 K2 전차 도입은 기회인가 혹은 문제인가 라는 논의도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독일산 레오파르트 전차가 아닌 새로운 선택지가 생겼다는 점에서는 기뻐할 일이지만 대안으로 도입된 전차가 지구 반대편의 나라, 그닥 전차로 유명하지 않은 것 같은 나라 한국에서 그것도 몇십 대가 아닌 무려 1000대의 전차를 도입하겠다는 결정을 내렸으니 일반 시민들에게 있어 쉽게 받아들이기는 어려웠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아직도 K2보다 레오파르트가 훨씬 더 뛰어난 전차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 말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 독일은 울고 폴란드인들은 환호했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약 3년간의 전차 시험 테스트를 진행한 노르웨이에서 독일 최신 레오파르트 전차보다 한국의 K2 전차가 더 뛰어난 평가를 받았음에도 정치적 이유로 인해 레오파르트를 도입했다는 폭로가 터진 것이죠. 이러한 소식은 그동안 K2의 성능에 대해 반신반의하던 폴란드 네티즌들에게 확실한 안도감을 주었습니다. 폴란드 네티즌들은 노르웨이인들은 자기 발에 총을 쏘아 우리에게 선물을 주었습니다. 독일 장비에 대한 노르웨이의 향수는 그들의 조상이 함께 싸웠던 시절부터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들은 이제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또 지불하고 초과 지불할 것입니다. 라는 반응을 보였죠. 물론 일부 폴란드인들은 아직도 한국산 무기의 성능에 대해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수많은 현지 전문가들과 실제로 한국산 무기를 운용하고 있는 병사들은 K2 전차를 비롯해 K9, 천무, FA50 등 한국산 무기에 대한 극찬을 하면서 이들의 주장을 완벽히 반박하고 있죠. 한국은 폴란드를 거점 삼아 이제 앞으로 유럽을 넘어 세계 4위의 방산 강국으로 도약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목표가 달성될 수밖에 없는 숨겨진 이유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것이 무엇인지 리얼리즘이 한번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Let's get it! 26일 건군 75주년 국군의 날을 맞아 서울 도심에서 10년 만에 시가행진이 진행되었습니다. 올해 기념행사에는 6,700여 명의 병력과 68종 340여 개의 장비 무기가 참가하여 우리 군이 지닌 화력치기의 우수성을 널리 알렸는데요. 특히 K9 자주포와 K2 표전차, 다연장 로켓 천무 등 최근 막대한 규모의 수출을 성사시킨 베스트셀러를 포함해 LSM, 현무5, 무인 잠수정 등 우리 군이 지닌 최신 무기 170여 기도 선보였습니다. 그 가운데 시민들의 가장 큰 환호를 받은 것은 단연 세계 최고의 화력을 자랑하는 한국의 포병체계였습니다. K55 자주포에서부터 시작하여 K56 탄약 운반 차량 및 K10 탄약 운반 장갑차, 그리고 K9 자주포와 천무 다연장 로켓 등 한국이 지닌 든든한 포병 자산들이 도심을 지날 때 큰 박수 소리와 함성이 쏟아졌습니다. 한국이 지닌 포병의 역사와 발전을 볼 수 있는 시간이었죠. 북한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단연 한국의 포병 체계입니다. 북한과 군사적 대치 상황이 벌어질 경우 한반도 특성상 지상전 무기 체계가 지닌 화력이 승패를 좌우하기 때문에 포의 화력은 그 무엇보다도 우선시되어야 하는 전력일 것입니다. 화포는 화약의 발명으로 탄생한 오래된 무기의 하나이지만 이렇게 오래된 개념의 무기가 초정밀 미사일과 전투기가 날아다니는 현대전에서도 전혀 도태되지 않고 오히려 발전하고 있습니다. 현대의 포병대들은 기동성 향상, 사거리 정확도 증대, 탄핵 성능 개량 등으로 전쟁에서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포병의 눈과 귀가 되어줄 드론 전투 체계 등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다양한 신기술들이 접목되어 포의 화력을 더욱더 극대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러시아군에게 가장 많은 피해를 끼친 것이 전투기도 미사일도 아닌 바로 포병이었죠. 미국 매체 파이낸셜 타임스는 155mm 자주포의 포탄을 얼마나 공급받을 수 있는지가 전쟁의 승패를 좌우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나라가 1998년 자체 기술로 개발한 주력 자주포 K9은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자주포로 불리고 있습니다. 현대화된 자주포는 중국에서 운용 중인 1440문의 122mm 자주포, 러시아에서 운용 중인 300문의 152mm 자주포를 제외하면 모두 155mm 자주포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K9 자주포는 21세기 이후 세계 자주포 시장의 75%를 차지하고 있을 만큼 그 성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648문의 K9 자주포를 도입하기로 한 폴란드에서는 K9 자주포를 실제로 운용한 이후 호평이 끊이질 않고 있다고 하는데요. 폴란드가 막대한 양의 K9 자주포를 도입하기로 한 것은 그 의미가 매우 남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폴란드는 K9 자주포 차체에 영국산 AS-90 포탑을 얹어 크랩 자주포를 개발 생산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두 국가의 혼혈 자주포이지만 엄연히 메이드 인 폴란드 딱지를 붙여서 생산되고 있는 크랩 자주포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폴란드가 동일한 사양의 52 구경장 155mm 자주포인 K9을 무려 678문 한국에서 구입하기로 한 것은 사실상 K9 자주포의 성능이 자국산 크랩 자주포보다 훨씬 우위에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최근 폴란드 국방부 유튜브 채널에는 K9을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포병의 인터뷰를 담았는데 K9의 우수한 성능에 대해 극찬하면서 K9과 함께라면 언제든지 전쟁에 나설 수 있다고 했습니다. Koreańskie armatochaubice już na poligonie w Orzyszu. To jest program wojskopolskie.pl. Adam Krzykowski. Dzień dobry. K9, podobnie jak czołgi K2, strzegą bezpieczeństwa w północno-wschodniej Polsce. Trafiły do pierwszej Mazurskiej Brygady Artylerii w Węgorzewie. To też jest ich pierwszy poważny sprawdzian współdziałania z czołgami. Wcześniej z moimi żołnierzami służyłam na armatachaubicy Krab. Tutaj podwozie jest takie samo, z tym samym silnikiem, także jeśli chodzi o zwinność, manewrowość, to ten sprzęt znamy bardzo dobrze. Nie mamy żadnych zastrzeżeń, jeśli chodzi o ten sprzęt. I rozmawiając też z moimi żołnierzami, którzy tak naprawdę najwięcej go obsługują i na nim czasu spędzają, 또 z tym sprzętem na wojnę nie balibyśmy się iść. 한편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폴란드 수출을 힘입어 최근 영국 자주포 도입 사업인 MFP 사업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기존 K9A1을 개량한 K9A2 버전을 제안했는데요. K9A1도 현존 최강의 자주포로 인정받고 있는 가운데 K9A2는 완전 자동장전 장치를 탑재하여 분당 10발 사격이 가능해졌고 여기에 운용 인원도 대폭 줄어 단 3명의 포병만으로도 운용이 가능한 자주포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최근 영국 매체 UK 디펜스 저널에 따르면 제임스 카틀리지 영국 국방조달부 장관은 유럽의 긴박한 안보 상황을 고려해 AS-90 교체 프로그램을 가속화한다고 발표한 만큼 K9 자주포의 영국 수출권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한 네티즌이 올린 영국 방산 전시회에서의 K9A2 실물에서 눈에 띄는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바로 K9A2에 장착된 고무궤도였는데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현재 개발된 궤도형 자주포 중 유일 고무궤도를 장착한 K9A2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해당 홍보물을 통해 알 수 있었던 것은 고무궤도를 장착할 시 트랙 중량을 최대 50% 감소할 수 있으며 소음은 최대 13.5dB 감소, 진동은 무려 70% 감소, 수명주기 비용 역시 최대 $9 퍼마일 감소, 연료는 최대 30% 절감, 유지관리 비용은 15배 적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동 가는 거리가 43% 향상되고 전체 유지보수 인력 또한 차량당 연간 14시간을 줄일 수 있는데 이는 기존 대비 6배가 감소하는 것이라고 했죠. 기동성에 큰 영향을 끼치는 롤링 저항 역시 크게 줄일 수 있는데 235마일/아워 속도에서 저항이 50%가 감소한다고 했습니다. 롤링 저항은 도로와 접촉하여 움직일 때 발생하는 저항으로 주행성과 경제성에 연관이 있죠. 물론 일각에서는 신기술이 접목되는 것은 좋은데 과연 실질적인 생산이 가능하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좋은 것은 알겠으나 MFP 사업 수주를 따내도 실제 양산까지의 촉박한 일정을 한화가 소화할 수 있냐 하는 것인데요. 이와 관련해 DSI에서 공개된 K9A2의 숨겨진 비밀이 포착되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2023년 9월 10일 현지에 전시된 자주포임에도 불구하고 제작 연월이 2021년 8월 30일이었다는 것이죠. 당시에는 국내 언론에서도 K9A1의 성능을 개량한다는 소식이 있다 정도만 노출되었었는데 그 당시 이미 K9A2를 개발하여 출고까지 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MFP 사업은 2025년 최종 계약을 맺고 2027년 전력화하여 최종적으로 2029년에 모든 납품을 완료하는 계획으로 진행됩니다. 즉 앞으로 6년 내에 K9A2를 116문 공급해야 하는 것인데 한화가 K9A1이 아닌 K9A2를 제안했다는 것은 그 일정을 맞출 수 있는 자신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말 엄청난 개발 속도, 납기 속도가 아닐 수 없죠. 이에 외신들은 한국의 방산 강점에 대해 무엇보다 멈추지 않는 개량과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빠른 생산 능력에 있다고 칭찬했는데요. 이 두 가지 장점이 영국 MFP 사업을 통해서 발휘되고 있는 것이죠. South Korea has established itself as a formidable player in the international arms market. In fact, it is said to be the fastest growing arms exporter in the world. Last year, its arms exports rose 140% to a record $17.3 billion. Today, we take you inside a South Korean factory where high-tech weapons are produced. What you see on your screen is a South Korean arms factory, Hanwha Aerospace. It houses a high-tech production line of robots and super skilled workers that rapidly churn out weapons. Look at this. It's called the howitzer, an artillery weapon that's a bit like a supermobile cannon. It has a firing range of 40 kilometers, much more than a tank. Although the K9 needs to be stationary to shoot. It takes about 3 to 4 months for the full assembly of a K9 howitzer, from welding, processing, assembly to testing. The K9 self-propelled howitzer is a piece of equipment that has proven its performance and functionality in actual combat, not only in Korea but also overseas. Many countries have confirmed its reliability and evaluated it as an excellent piece of equipment. South Korea is emerging as the fastest-growing arms exporter. Seoul's long harbored ambitions to join the ranks of the world's top arms exporters. It's aiming to be the fourth largest arms exporter behind the US, Russia, and France. South Korea's arms industry has one key advantage over others globally. It's always been ready for war. Why do we say that? Hostilities in the 1950 to 1953 Korean War ended with an armistice, not a peace treaty, which means Seoul remains technically at war with nuclear-armed Pyongyang. This gives the country an advantage globally in weapons production, has the capacity to mass produce quickly and easily whenever it gets an order. Also, Seoul's weapons are believed to be well tested. Experts believe South Korea is ready to be a global pivotal arms exporter. 영국 자주포 도입 사업에서 한화 K9의 유일한 경쟁자는 독일의 RCH-155입니다. 이 자주포는 복서 8x8 차대에 크라우스마페의 배그만 포탑을 얹은 신형 모델인데요. 차륜형이지만 펜저어비치 2000의 발사속도, 성능과 동일하다고 할 만큼 우수한 화력을 지니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차륜형 설계에서 오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RCH-155는 800마일 디젤 엔진을 장착한 차륜형 자주포인데요. 토션바를 장착한 1000마력의 궤도형 전차도 악명 높은 유럽의 지형에서 수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800마력의 차륜형 자주포는 더 말할 것도 없어 보입니다. 또한 차륜형은 포탑의 하중을 견디기 어려워 RCH-155는 경량 알루미늄 장갑으로 제작된 포탑을 설치하였으니 K9A2 대비 방어력이 뒤처지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여기에 기관총이나 자동유탄 발사기와 같은 방어무기 또한 없죠. 성능만 놓고 보면 영국이 K9A2를 선택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현재 한국은 K9A3 역시 개발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앞선 2021년 K9A2의 개발을 완료했듯이 K9A3 역시 우리의 예상보다 훨씬 빠른 시기에 개발이 완료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주요 개량에는 크롬 도금을 활용한 포신 수명 대폭 증대, 사격속도 개선으로 분당 12발의 발사속도, 58 구경장 주포를 적용하여 최대 사거리 100km 이상으로 확대, 완전 무인화 시스템 등 그동안의 K9과는 차별화된 엄청난 개량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화력에 죽고 화력에 사는 대한민국답네요. 우리나라는 세계에서도 손에 꼽히는 화력 강국으로 불립니다. 한반도의 국방 역사는 곧 수천 년을 이어온 화력 지상주의의 역사라고 정리할 수 있을 만큼 한국의 화력에 대한 애정은 남다르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는 수천 년 동안 중국과 북방 유목민의 침략을 막는 것이 한반도의 최대 과제였고 남쪽 역시 지속적으로 침략 야욕을 드러내었던 왜구를 상대해야 했던 만큼 난이도 끝판의 지리적 특성을 지니고 있어 한국은 방어 위주의 국방 전략, 그 가운데 최고의 가성비를 지니고 있는 화력전을 늘 우선시해왔습니다. 실제로 신라의 촌번호를 비롯한 쇠뇌는 물론 각군과 조선시대의 애기살과 같은 다양한 활 무장을 보유한 데 이어 화포 역시 최무선 이후부터 활발하게 제조하여 천자총통이나 대장군전은 물론 비격진 천례와 같은
같은 무장까지 다룰 정도로 한국의 유구한 무기사는 원거리 화력과 늘 붙어있는 역사였으며 오죽하면 중국은 창, 일본은 검, 한국은 활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한국 이꼴 원거리 무장에 통달한 국가라는 인식이 동아시아에 널리 퍼져 있었죠. 이 유구한 역사를 그들의 후손인 대한민국이 그대로 받아들인 것에 더해 6.25 전쟁에서 전차를 위시한 중화기류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느낀 한국군의 교훈까지 더해지면서 전 세계에서도 유례없을 무지막지한 화력 필살 국가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보통 어떤 일을 해낼 때 좋아하는 것, 해야 하는 것, 잘해내는 것 이 세 가지가 융합되면 엄청난 결과로 이어진다고 하는데 한국은 화력 투사를 좋아하고 해야만 하며 또 잘해낼 수 있으니 이러한 대규모 지상 화력 체계를 갖출 수 있게 된 것이죠. 강력한 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 적보다 강력하면 된다. 오늘의 한 줄평, 힘으로 평화를 지킬 수 없다고 말한다면 혹시 힘이 모자란 건 아닌지 확인해보라. 한국이 개발한 4.5세대 첨단 전투기 KF-21 프로젝트에 UAE가 참여하게 될 것이란 보도가 나와 화제가 되었었죠. 그러나 이내 곧 방위사업청은 UAE와의 KF-21 공동 개발에 관한 언론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고 밝히면서 점차 이러한 이야기는 사그라들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분담금을 미납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대신 UAE가 새로운 파트너로 참여하게 된다면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고 순탄한 개발로 이어지기에 아쉬움이 묻어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이러한 공식 발표에도 불구하고 UAE KF-21 관심은 명백한 사실이라며 반박하고 있는 해외 매체들이 있어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폴란드 군사매체 디펜스24의 마체이 쇼파 기자는 한국 방위사업청은 UAE의 KF-21 프로그램 참여에 관한 보도가 사실 무근이라고 하였지만 그러나 지난주 디펜스24가 UAE로부터 전달받은 정보는 오히려 한국의 발표와는 달랐다라고 했습니다. 즉 마체이 쇼파 기자가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실질적으로 UAE의 KF-21 프로젝트 참여 의사 또는 적어도 관심은 분명하게 존재했다라는 것이죠. 또한 중국 관영 매체 더 펑파이는 UAE 국영 방산기업 이대IC 관계자의 발언을 통해 현재 UAE가 관심이 있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며 한국과 UAE가 다목적 수송기 공동개발 전략적 방위산업 협력과 함께 이어진 관심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UAE가 KF-21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이 공식화되거나 확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여러 소스를 통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음은 분명해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UAE는 왜 KF-21에 관심을 갖는 것일까요? 지난 9월 15일 미국 매체 포브스의 폴 아이돈 선임 기자는 UAE가 얻고자 하는 것을 줄 수 있는 국가는 현재 전 세계의 대한민국밖에 없다며 아부다비는 의심할 여지 없이 KF-21의 공동 생산에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관대한 협력을 꾸준히 입증해온 국가로 한국의 실질적인 기술 이전을 통해 자국 방위 산업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다고 UAE는 판단하고 있다라고 했죠. 보도와 같이 UAE가 실제로 원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KF-21을 수입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더 나아가 5, 6세대 전투기 개발 프로그램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에 한국의 KF-21 블록 1부터 함께 참여하여 5, 6세대인 블록 2와 블록 3 개발에 동참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하필 한국일까요? UAE는 2021년 말 미국의 5세대 스텔스기인 F-35 50대에 대한 구매 계약을 추진했지만 결국은 정치적인 이유로 중단되었습니다. 이에 UAE는 러시아의 5세대 스텔스 수호이 75 체크메이트 개발을 함께 추진하는 예비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전문가들은 UAE가 다른 무기 옵션을 가지고 있음을 미국에 보여주기 위한 것일 뿐 실제 도입으로 이어지진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체크메이트 프로젝트는 사실상 무기한 연기되기도 했죠. 4.5세대 전투기인 라팔과 유로파이터는 5, 6세대로의 업그레이드 계획이 잡혀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라펠은 일부 성능 개량을 통해 2060년까지 뼈까지 우려내어 사용하기로 하면서 5세대 스텔스로의 개량은 없다고 했습니다. 애초에 설계 자체가 5세대의 핵심인 스텔스에 상당히 제한적이기 때문이죠. 카나드는 제네십의 사례처럼 좀 더 소형화시킨다 해도 내부 무장창을 새로 달아야 하며 꼬리 날개를 아예 없애야 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그렇게 막대한 개발비를 들여 개량했다고 해서 5세대에 준하는 RCS 값을 얻으리란 보장도 없기도 하고요. 이에 프랑스는 다른 유럽 국가인 독일, 스페인, 벨기에와 함께 FCAES로 6세대 퀀텀 점프를 하려고 하는데요. UAE는 여기에 참여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참여하고 싶지도 않을 것입니다. 4개국의 조별 과제가 늘 그러하듯 여러 자본들이 끊이질 않고 나오고 있기 때문이죠. UAE 입장에서는 돈만 대주고 그 어떤 기술도 얻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UAE는 앞으로 개발되는 미국의 차세대 전투기를 받을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미국은 1970년부터 주변 아랍국들에 대한 이스라엘의 질적 군사 우위를
지위를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중동의 안전을 위한 협력과 균형을 유지한다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군사장비 및 기술 제공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역내 최고의 군사력을 지닐 수 있도록 해주는 편의 정책인데요. 미국이 이렇게 이스라엘을 집중 지원하는 이유는 미국 관리와 의원들이 이스라엘을 중동의 핵심적인 파트너로 간주하기 때문이며 1948년 이스라엘의 건국을 지원한 핵심 국가이자 민주적 가치도 공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UAE의 이웃 국가인 사우디아라비아는 6세대 템페스트 전투기를 개발하는 영국, 이탈리아, 일본 글로벌 전투 항공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우디는 UAE가 KF-21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보고하기 불과 몇 주 전인 8월 합류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UAE는 발등에 불이 떨어지게 된 것이죠. 두 이웃 국가는 적성국은 아니지만 UAE는 자국의 공군력이 사우디와 큰 기술 격차가 있다는 사실을 불편하게 여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즉 여타 다른 대안이 일절없는 상황에서 현재 UAE가 5세대 스텔스 전투기를 기성품으로 구매하거나 혹은 6세대 개발에 동참할 수 있는 옵션은 오직 한국밖에 없는 것입니다. 현재 4.5세대 전투기로 개발 중인 KF-21은 5세대 스텔스, 6세대 유무인 전투기로 성능 개량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당장 투입 가능한 4.5세대 전투기로서의 역할을 하고 앞으로 있을 6세대 대응까지 할 수 있는 만능 전투기입니다. 이는 다른 4.5세대 전투기들과 차별화된 외형에서부터 할 수 있죠. 2023년 카이의 로드맵에도 KF-21 블록 3에서 IWB, 안테나 및 센서 메리파, 데이터 융합, 멈티를 적용할 계획임을 명시해 어떤 기준으로 바라봐도 5세대 플러스로 볼 수밖에 없는 개량안이 지시되었습니다. 또한 2022년 공군력 발전 세미나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F-15K의 경우 2049년까지 전기체가 도태되게 되는데 2040년 이후부터 도입되는 것으로 전망되는 6세대 KF-21 전투기로 대체하게 된다고 했죠. 특히 최근 구체적인 6세대 개발 사안이 공개되었는데요. 우리 공군은 1, 2대의 유인 전투기가 AI 무인 전투기 8대를 통제해 편대로 작전을 수행하는 유무인 전투 비행 체계를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무인기와 유인 전투기가 마치 하나의 비행기처럼 유기적으로 움직이면서 조종사의 부담이 높은 지역은 무인기가 투입되는 방식을 의미하는데요. 여기에 높은 수준의 스텔스 능력을 탑재하게 된다면 피탐되지 않는 상황에서 제공권을 장악할 수 있는 융합 지능화된 체계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 공군은 유무인 전투 비행 체계와 인공지능을 결합한 키랩의 연구에도 착수했습니다. 키랩은 우주자산, 유무인 전투 비행 체계, 작전사령부, 비행단을 연결하는 다층 다중의 광대역 네트워크 지휘 통제 체제로 6세대 전투기의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체계입니다. 특히나 한국은 스텔스 물질 분야에서도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지니고 있어 앞으로의 KF-21이 더욱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메타 물질의 가장 큰 특징은 파동으로 불리는 자연현상을 제어할 수 있다는 점인데 이 파동을 제어할 수 있게 되면 인위적으로 반사를 막거나 흡수되지 않는 성질을 흡수 성질로 바꿔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스텔스 능력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것이죠. 김기출 파동연구단 연구팀장은 파동연구단이 만든 메타물질은 기존 스텔스보다 4배 넓은 레이더 주파수에 전부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며 전파를 이 정도로 흡수하면 적 레이더의 전투기 크기가 훨씬 작게 나타나 하늘에 있는 새들과 구별할 수 없게 돼 위치를 숨길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학주 단장에 따르면 원천 기술에서 한국은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그는 연구단이 내놓은 메타물질 원천 기술 개수와 수준만 따지면 한국은 이 분야 세계 최고 레벨에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며 실제로 파동연구단은 국내에서 364건, 해외에서 165건의 메타물질 특허를 출원한 상태라고 했습니다. 한편 한국의 KF-21이 긍정적인 향후 전망을 펼치고 있는 상황에 중국의 제니십은 다시 한번 큰 난관에 부딪힌 모양새입니다. 지난 8월 1일 더 디플로맷에 따르면 중국의 제니십이 또 다른 업그레이드를 진행한다라는 기사를 보도했는데요. 업그레이드면 더 좋아지는 것 아니냐 하실 수 있지만 전문가들은 배치된 지 불과 5년밖에 되지 않은 제니십이 이처럼 잦은 개량을 한다는 것 자체가 곧 기체에 문제가 있음을 드러내는 꼴이라고 했습니다. 제니십은 실전 배치 이후 지금까지 무려 3번의 엔진 교체가 있었습니다. 러시아산 AL-31, 중국산 WS-10C, 중국산 WS-15이고 여기서 다시 한번 WS-15-2를 개량할 것이라고 한 것인데요. 즉 미완성 기체라는 것을 중국 스스로가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기존의 엔진들이 전혀 사용하지 못할 수준의 엔진들은 아니었습니다. AL-31은 수호-27 장거리 제공권 전투기용으로 제작된 검증된 엔진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중국은 제니십의 엔진을 왜 자꾸 넣었다 뺐다 하고 있냐? 문제는 제니십의 설계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기술 부족으로 인해 매우 무거운 기체를 만들어냈고 여기에 고성능 엔진을 달지 못하면 제니십은 전투기로서의 작전을 수행할 역량이 매우 떨어지게 되는데요. 중국은 제니십을 설계하면서 고속, 고고도 요격기 임무 수행을 지향했습니다. 유사시 빠른 속도로 높은 고도까지 치고 올라가 에너지 우위를 점한 뒤 먼저 보고 먼저 쏘는 요격 특화형 전투기를 만들고자 했죠. 구수른 전투기들이 갖고 있는 장점을 제니십에도 투여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 서방 진영의 스텔스도 넣고 싶었던 중국인데요. 이 때문에 스텔스기임에도 불구하고 기체 형상을
상을 고속에 중점을 둔 델타-A 형상으로 만들며 델타-A의 비행 안전성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텔스 성능의 엄청난 마이너스 요소인 카나드를 집어넣는 초유의 설계를 도입했습니다. 뭐 그냥 이것저것 좋다는 거 생각 없이 넣다 보면 어떻게 되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이죠. 애초에 설계부터가 잘못된 지네십은 동급 전투기 가운데 ing면 하중이 가장 뒤떨어지며 자체 중량은 17톤, 최대 이륙 중량은 37톤에 이르는 고고도 요격기로는 걸맞지 않은 무게를 지녔습니다. 즉 지네십은 현재 수준에서 무게를 대폭 감량하지 않은 이상 여타의 다른 전투기들보다 공중전에서 상당히 불리할 수밖에 없는 선천적인 문제를 안고 태어난 것입니다. 뭐 설계를 처음부터 싹 뜯어 고치거나 아니면 중량을 뛰어넘을 고성능의 엔진을 달거나 두 가지 방법밖에 없으니 지금껏 4번이나 엔진을 넣었다 뺐다 그러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시작부터 잘못된 기체를 가지고 죽은 자식 불알 만지는 게 지금 제니십이다. 오늘의 한 줄평, 중국산 전투기는 훌륭한 기체다. 조종사가 전적으로 자신의 실력만을 믿게 만들어주니까 루마니아의 자주포 도입 사업이 결국 최종 후보가 확정시되면서 올해 연말 발표를 앞두게 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최근 루마니아 복수의 매체 그리고 루마니아 국방 전문 기자 다시안 드라코에 따르면 루마니아는 9억 달러 상당의 54대 신형 자주포에 대한 입찰에서 세종의 최종 후보를 선정하였으며 그 대상은 터키의 T-155 피르티나, 독일의 펜저오비치 2000 그리고 한국의 K9 썬더라면서 최종 후보 선정은 연말 이전에 확정될 것이며 루마니아는 생산기술 이전 여부의 70%, 가격 30%라는 수주 조건을 걸고 점수를 매길 것이라고 했습니다. 뭐 조건만 놓고 봐도 사실상 K9 자주포의 선정이 유력해 보이는데요. 하나는 이미 폴란드의 MRO 센터를 비롯해 현지 생산에 대한 합의를 끝내면서 생산 기술에 대한 이전을 약속하였고 또한 가격 대비 성능에서 K9을 따라올 기타 다른 국가의 자주포가 없기 때문에 100점 만점을 받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특히 최종 후보 세종의 이름을 올린 터키의 T-155 피르티나는 K9의 터키 면허 생산형이기에 굳이 아류인 터키산 자주포를 구매할 일은 없어 보이며 피르티나에는 검증되지 않은 반자동 장전 장치가 탑재되어 있고 또한 엔진 공급에서 이슈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후보의 이름을 올리기 위해 구색 맞추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대부분 군사 전문가들의 의견이죠. 또한 루마니아 입장에서는 폴란드 지상군과의 상호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나토 전방 정계군 EFP 소속인 폴란드와 루마니아는 무기체계의 상호 운용성 확보를 위해 부단히 노력 중이며 또한 폴란드 EFP 부대에는 루마니아군이 소속되어 있다는 점도 K9 자주포의 수주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K9을 운용 중인 폴란드 북부 제18기계화 사단의 훈련지인 오르지스 지역에 루마니아군이 대거 배치된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또한 폴란드는 독일산 자주포를 단 한 대도 보유하고 있지 않은데요. 이런 상황에서 루마니아가 굳이 3배나 더 비싼 펜저오비치 2000을 도입할 이유도 없으며 심지어 긴박한 동유럽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배송마저 느려 터져버린 독일산 장비에는 눈길이 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례로 헝가리는 2018년 펜저오비치 2000 24대를 주문하였으나 만 6년이 지나는 현재까지 단 2대만을 받은 상태입니다. 심지어 헝가리 주문권도 밀려있는 와중에 최근 우크라이나는 100대의 펜저오비치 2000을 도입하기로 했죠. 이리저리 살펴봐도 루마니아의 신형 자주포는 K9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이는데 만약 루마니아가 실제로 K9을 도입하게 된다면 그 자체로 매우 큰 의미를 갖게 됩니다. 바로 유럽의 안보의 핵심인 K9 포대대 벨트가 구성되기 때문인데요. 현재 유럽에서 K9 자주포를 도입한 사례는 북유럽 노르웨이 핀란드, 동유럽 에스토니아 폴란드 그리고 남부 터키가 있습니다. 러시아가 서진 정책을 펼치려고 하는 길목 곳곳에 K9 자주포가 배치된 것인데요. 이에 해외 네티즌들은 다음과 같은 짤을 만들기도 하였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동유럽 루마니아가 K9 자주포를 도입하게 되면 정말 물샐 틈 없는 K9 벨트가 구성되게 되는 것입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대유럽 군사정책을 펼칠 때에 이제 최우선으로 고려되는 무기가 K9이 된 것이죠. 포병은 전장의 신이다 라고 외쳤던 스탈린의 의지를 받든 러시아는 한때 세계 최대의 포병대대를 구축했던 나라입니다. 그러나 현재 소모전 양상의 전쟁을 통해서 너무나 많은 포병 자산들을 잃었는데요. 지난 9월 26일 외신 뉴스위크에 따르면 러시아는 2022년 침공 이후 현재까지 총 6,299개의 야포와 박격포를 잃었다고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최고 군사령관 발레리 잘루즈니의 고문인 덴라이스는 러시아 사상자의 약 80%가 포병에 의한 것이라고 하였죠. 우크라이나에서는 자주포 한 문이 전황을 완전히 뒤바꿀 수도 있다며 이런 자주포 하나가 적의 전진을 막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지난주 클리시치브카의 핵심 마을을 점령한 후 우크라이나군은 155mm 자주포를 미국과 나토 동맹국이 제공하는 핵심 장비로 꼽기도 하였죠. 그렇다면 러시아 포병대대는 왜 우크라이나 포병에 상대적으로 밀렸던 것일까요? 이는 우크라이나가 본격적으로 드론을 대포병 타격 무기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9월 27일 우크라이나 소식통은 제27여단 공중정찰대대 아킬레스 무인기 중대의 드론이 러시아 곡사포 시스템 히아신스 S를 파괴하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드론이 떨군 포탄 하나에 포는 순식간에 고철
더미로 변해버리는데요. 이러한 구형 곡사포뿐만 아니라 사실 궤도형 자주포 역시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31일 더선이 공개한 영상에서 투시19 152mm 러시아 자주포 역시 드론이 떨군 단 한 발의 포탄으로 상부 포탑이 완전 날아가 버렸죠. 포병이 전장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드론의 1순위 타격 목표가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국사포나 자주포에는 별다른 자체 방어 능력이 없다는 것인데요. 최신형 자주포 펜저비치 2000이나 K9A1 같은 경우 부무장으로 17.7mm 기관총이 달려있다 하지만 이는 병사가 직접 사격해야 하는 만큼 위험부담도 높으며 상공에서 은밀하게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 드론을 대처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는 평가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최근 K9 성능 개량과 관련해 놀라운 발표가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 독자 개발한 최첨단 RCWS 원격 사격 통제 체계가 K9A2 버전에 탑재된다고 하는 것인데요. 2023년 6월 26일 개최된 제155회 방위사업 추진회에서는 K9 자주포 2차 성능 개량, 블록 1 체계 개발, 기본 계획안이 확정되었는데 장전 장치의 완전 자동화를 통한 운용 인원의 감소와 그리고 원격 사격 통제 시스템의 구비가 포함되었습니다. 방위사업청의 이명 화력사업부장 역시 승무원 생존성 향상을 위해 그리고 자체 방어를 강화하기 위해 원격 사격 통제 체계가 새롭게 장착된다고 하였죠. 영국에서 공개된 K9A2 시제품에는 아직 탑재되지 않았지만 양산형에서부터는 RCWS가 탑재된다고 합니다. 지난 아프리카 방산 전시회 이덱스에서는 K9 자주포 실물과 함께 RCWS 실물을 나란히 배치하여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RCWS는 함정과 장갑차, 자주포, 전술차량, 전차 등 다양한 육지와 해상 무기에 탑재되는 언택트 무기 체계로 자동 추적 기술을 지니고 있어 주야간 기동 중에서도 정밀 추적 및 타격이 가능하며 야전에서 빠르게 목표물 제한 및 대응이 가능합니다. 특히 레이더와 전투 체계, 항법 센서, 총성 탐지 센서 등과 연동돼 사격수의 재량과 상관없이 전장 상황에서 정확한 상황 인식 및 적 대응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하나가 공개한 영상에서 RCWS는 이동 표적에 대한 정확한 사격 능력을 뽐냈고 특히 함정에도 탑재돼 높은 파고에도 불구하고 전혀 미동이 없는 조준점을 선보여 화제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자체적으로 드론에 대한 대응력을 높일 수 있게 된 것이죠. 명실상부 세계 최고의 자주포로 거듭날 K9A2는 최근 외신을 통해 영국 수출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바로 영국의 차세 장갑차인 에이직스 개발을 통해 오히려 K9의 우수성이 증명되고 있기 때문이죠. 최근 9월 22일 군사매체 DPI에 따르면 에이젝스는 원래 계획보다 8년 늦은 2025년에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전했습니다. 에이젝스 장갑차는 영국이 55억 파운드, 무려 9조 원에 달하는 개발비를 들였지만 현재까지 발생한 품질 문제와 납기 일정 지연 등의 문제가 끊이질 않아 영국에서는 타국서 운용되어 검증된 장비를 획득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에이젝스의 가장 큰 문제는 소음과 진동을 해결하지 못한 데에서 파생되는 것인데 하나가 9월 영국 방산 전시회에서 K9A2의 고무궤도 를 집중 홍보하며 소음과 진동에 최적화되었다는 것을 어필했던 것도 이러한 대조 효과를 주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에이직스의 소음과 진동은 과도한 중량과 현가장치 성능 부족으로 비롯된 것입니다. 6명이 탑승하는 에이직스의 총 중량은 무려 43톤에 달하는데 11명이 탑승하는 레드백보다 무려 8톤이나 더 무거운 것입니다. 크기도 작으면서 말이죠. 무게는 무게대로 무겁고 현가장치는 현가장치대로 성능이 부족하니 시험 과정에서 발생한 소음과 진동으로 인해 무려 30명이 청각 손상, 관절 부상, 멀미 등을 경험했으며 그중 24명은 스테로이드 주사까지 처방받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소음과 진동이 성능에 직격으로 악영향을 끼친다는 것인데요. 진동이 너무 심해 최대 출력의 절반만을 내야 하고 높이 20cm 정도의 장애물도 원활하게 넘지 못하며 40mm CTA4에 기동 중 탄약 장전 시 진동으로 인한 균열이 발생하여 기동 간 사격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명중률도 떨어지고 정찰 장갑차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심한 소음 때문에 위치가 쉽게 노출된다는 문제도 있죠. 차대 안전성과 현가장치의 성능이 기갑장비에게 매우 중요했다라는 것을 절실히 깨닫고 있는 영국입니다. 한국산 기갑장비의 최대 장점을 꼽으라면 개인적으로는 차대 안전성과 우수한 ISU 현가장치를 제일 먼저 꼽을 것 같습니다. 기본이 잡혀 있어야 그 위에 어떤 장치를 얹던 제대로 성능이 구현될 수 있으니까요. K9의 차대는 이미 명성이 자자합니다. 폴란드의 크랩 자주포 썰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며 이 밖에 K9 차대를 가지고 전차나 장갑차를 만들고 싶다는 국가들도 있습니다. K9 100대를 도입하여 운용 중인 인도군은 해발 4,000m 고산지대에서 날아다니는 K9의 홀딱반에 그 차대를 가지고 무려 전차를 개발하길 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폴란드는 자국이 새롭게 개발할 신형 보병전투 장갑차에 K9 차대를 사용하겠다고 공식화하기도 하였죠. 즉 전차나 장갑차에 사용할 수 있을 만큼 K9 차대의 기동성이 우수하다는 것이 증명된 것입니다. K9은 톤당 마력이 21.6홀스파워에 달하며 전세계 자주포 중 유일 톤당 마력이 20홀스파워가 넘는 자주포이고 최대 속도도 시속 67km로 질주할 수 있는 자주포입니다.
단순 비교로 레오파르트 2A7과 최고 속도가 동일하니 K9이 얼마나 기동성이 높은지 새삼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이러한 기동성에 관한 재밌는 일화도 있습니다. 최근 전쟁 시뮬 게임인 워썬더에 노르웨이가 도입한 K9 비다르가 새롭게 출시되었습니다. 출시되고 나서 반응은 매우 뜨거웠는데 5만원짜리 K9 패키지가 역대 가장 빠른 시일 내에 판매되기도 하였죠. 특이점은 유저들이 사실상 K9 자주포를 전차처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게임에서 구현된 K9의 성능이 전차와 다를 바 없는 기동력과 우수한 직사 능력을 갖추고 있어 이거 봤다 하면 쏴버리니 돌격형 자주포라고 일컬어지고 있죠. 이처럼 K9 자주포의 완벽한 기동성은 완벽한 현가장치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현존하는 자주포 중 유일하게 탑재된 ISU 서스펜션으로 어떠한 지형적 조건에서도 사용이 가능한데요. 최근 폴란드 제18기계화 수단은 SNS를 통해 한국의 K9 자주포는 폴란드의 지형 조건을 좋아했습니다. 포병들은 노바데바 훈련장에서 집중적으로 훈련하고 있습니다 라고 했죠. 즉 동유럽 험지에서도 우수한 성능을 발휘하는 것이 K9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폴란드 현지의 K9에 대한 평가는 완벽 그 자체입니다. 지난 27일 폴란드 국방부에 공개된 예센느오겐 실전 사격 훈련에서 K9에 대한 현지 사령관들의 평가는 매우 놀라웠는데요. Pierwszy raz w historii ostre strzelanie pod okiem cywilów. Ponad 1000 żołnierzy i najnowszy sprzęt. Tu każdy może poczuć się jak na realnym polu walki. Przed nami jesienny ogień. Pierwszy raz Polacy mogli zobaczyć siłę ognia polskiej armii w takiej skali. Jeżeli chodzi o 16. Dywizję Zmechanizowaną, już pozyskaliśmy czołgi K2, które znajdują się na wyposażeniu 20. Brygady Zmechanizowanej, ale również mamy duży rozwój w zakresie sprzętu artyleryjskiego. Pierwsza Brygada Artylerii pozyskała armatę haubice K9. Jak wskazują doświadczenia z Ukrainy, to właśnie tam, gdzie występuje największa ilość artylerii, tam jest zdobywana przewaga. Dodatkowo dotychczasowe doświadczenia również pokazują, że straty największe są zadawane właśnie przez pododdziały wojsk rakietowych i artylerii. One opiewają między 60 a 70%. Nazwa akcji mówiąc, czyli bezpośrednio zapoznać się z możliwościami bojowymi sprzętu. Jak widzicie Państwo, mocno otwieramy się dzisiaj na społeczeństwo. 한편 실제로 K9A2가 영국으로 수출되게 된다면 이는 한국방산 역사에 길이 남을 순간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최고의 현가장치로 불리우는 한국의 ISU 서스펜션은 사실 영국산 AS90에 탑재된 기술을 한국에서 수입한 것이고 이후 한국이 자체적으로 개발에 성공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술을 이전받던 국가에서 이제는 보다 첨단화된 기술을 자체 개발해 원조 수출국에 역으로 수출하는 역사적인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물론 그동안의 과정에서 어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업이 자초될 수 있는 커다란 사건들도 발생한 바 있지만 결국 그때마다 한국 기술진들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불굴의 의지를 보여주었죠. 기존 화포는 사격 후 충격을 지탱하며 정확한 사격을 위해 커다란 스페이드를 땅에 고정시킨다. 그러나 겨울철 얼어붙은 땅을 곡괭이로 파내야 하는 이 작업은 자주포 운영에 있어 개선사항 1순위였다. 충격 완화를 위한 유기압 현수 장치는 영국의 AS90 자주포에 적용될 예정이었다. 이 장치를 적용한 결과 스피드 없이도 360도 전방향 사격이 가능하고 승차감도 좋아졌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차량팀은 영국의 AS90에 적용한 제품을 기술 도입, 국산화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주행 시험 중 믿었던 유기압 현수 장치에 문제점이 발생했다. 시험 차량에 쓰인 12개 중 8개를 교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총 중량 42톤인 AS90에 비해 5톤이나 무거운 신형 자주포의 중량을 견디지 못한 탓이었다. 이제 연구진 스스로 신형 자주포용 유기압 현수 장치를 개발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국방과학연구소와 업체 연구원들은 밤낮 없는 실험을 계속해야만 했다. 수차례의 설계 변경과 시험 끝에 결국 유기압 현수 장치를 국산화하는 데 성공했다. 그 결과 기술을 제공했던 영국으로 역수출하는 피고를 이루어냈다. 그동안 우리가 느꼈던 억울함이나 좀 아쉬움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좀 갚아줬다. 최종 개발 완료 시점이 1년도 채 남지 않은 어느 날 분당 6발을 발사하는 최대 발사 속도 시험이 준비됐다. 다음 발사 명령이 떨어졌다. 순간 자주포 쪽에서 화염이 솟아오르기 시작했다. 화재는 완전 연소되지 않은 장약에 남아있던 불씨가 원인이었다. 이 사고로 자주포에 타고 있던 강신천과 연구원들이 화상을 입었다. 사고의 여파는 엄청났다. 급기야 사업기간 연장 검토로 이어졌고 김현배는 숙고의 숙고를 거듭하지 않을 수 없었다. 개발기간 연장은 곧 프로젝트 실패로 인식될 수도 있었다. 하루 1시가 급박한 상황. 화상을 입은 강신천은 몸도 추스르지 못한 채 복귀해 남은 연구를 이어갔다. 한편 김현배는 다음 사격 시험의 승무원 선정에 고심하고 있었다. 그때 뜻밖에도 화상을 입은 강신천이 사격 시험을 자청하고 나섰다. 눈물의 날 정도로 공포했습니다. 저게 국가와 민족을 위한 사명감, 희생정신이 없으면은 가능하지 않잖아요. 강신천은 최종 시험 평가를 위해 또다시 K9 자주포에 탑승했다. 지난 10년 세월의 땀과 눈물의 결정체 K9 자주포.
포효하는 듯한 소리와 함께 K9 자주포는 포탄을 뿜어냈다. 최종 시험 평가는 완벽한 성공이었다. 13,800km의 주행시험 끝에 신형 155mm K9 자주포는 군으로부터 최종 전투장비 사용가 판정을 획득했다. 한국의 역사를 돌아보면 어려움은 언제나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 한국인들은 위기에 굴하지 않고 극복해내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또 극복해내었습니다. 스위스 세계경제포럼 WEF는 한국이 지닌 가장 큰 자산은 사람이다. 기업가 정신으로 무장된 인재들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언제나 혁신을 일으킨다라고 했습니다. 아버지도 제게 말씀하셨죠. 한국은 사람이 인재고 중국은 사람이 문제라고. 오늘의 한 줄평, 한국은 위기를 기회로, 일본은 기회를 위기로, 중국은 위기를 세계로. 폴란드가 운용 중인 K2 전차에 대한 세계의 극찬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례적으로 폴란드의 적대국인 러시아에서도 K2 전차에 대한 높은 평가가 이루어져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29일 러시아 탱크 전문 매체인 강철과 불에서는 폴란드의 K2 전차 실전 운용 영상을 통해 다음과 같이 평가했는데요. 폴란드의 K2 블랙팬서 전차는 유기압 서스펜션 시스템을 통해 독특한 작동성을 지니고 있다. 토션 서스펜션을 유기압식으로 교체하는 것은 주요 목표인 중간 속도 향상과 함께 주행 부드러움을 향상시키는 것 외에도 탱크의 클리어런스를 제어하는 기능을 제공하여 전투에서의 통행성과 생존성을 향상시킨다. 또한 궤도별 조절 가능한 유기압 서스펜션은 차량의 디퍼런셜을 변경하여 수직 평면에서 포신의 각도를 높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시스템 하나만 도입하면 기동성뿐만 아니라 보호력과 화력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해당 영상은 폴란드 매체 올슈틴24에서 촬영한 것이지만 이와 같은 평가는 소련제 전차나 러시아가 현재 운용하고 있는 전차들을 소개하는 전문 매체에서 다룬 것인데요. 폴란드가 새롭게 도입한 주력 전차는 당연히 러시아의 잠재적 위협일 텐데 전문 매체답게 어떤 악의적인 폄하 없이 성능에 관한 평가만을 다뤘던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동안 러시아 매체들은 폴란드가 도입한 장비들을 비판해왔었습니다. 일례로 뉴스 러시아는 지난해 9월 폴란드의 무기 도입에 오히려 미국이 나토를 위태롭게 한 결정이라고 말했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미국 군사 전문가 다니엘 구르는 나토 장비와 호환되지 않는 한국산 탱크 구입이 나토의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고 설명했다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다니엘 구르는 지난해 8월 10일 미국 매체 1945에 M1 에이브람스로 충분하지 않았던 것인가, 폴란드는 K2 블랙팬서 탱크를 구매하고 있다는 제목의 칼럼을 기재하면서 K2 전차 도입을 비판했는데요.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폴란드는 360대의 M1 에이브람스 전차를 구입하면서 추가로 한국의 K2 전차 1000대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러한 결정으로 인해 폴란드는 상호 운용성과 예비 부품에 대한 접근이 복잡해지게 되었다. 에이브람스 전차 구입은 폴란드군 현대와 그 이상이다. 이는 나토군의 상호 운용성과 지속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제 폴란드군은 유지 능력에 또 다른 공급망을 추가하고 K2를 다른 장갑 시스템과 상호 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지만 쉽지 않아 보인다라고 했습니다. 같은 서방 진영인 미국의 전문가가 폴란드의 K2 전차 구매를 비판하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매우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는 좋은 비판거리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다니엘 구레의 이러한 발언은 사실과 달랐습니다. K2 전차가 에이브람스를 비롯해 레오파르트와 같은 나토 전차와 상호 호환이 가능한 것은 이미 폴란드의 군비 담당자 플라텍 대령의 TVP 인터뷰를 통해서 밝혀졌기 때문인데요. 또한 공급망을 추가해야 한다는 지적 또한 국가의 문제가 아닌 기업의 문제로 폴란드가 제너럴 다이나믹스의 에이브람스와 로키드 마틴의 하이마스와 같은 미국산 장비를 도입해도 결국 공급망은 각기 제공기업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저명한 미국 군사 전문가인 다니엘 구레는 왜 폴란드의 K2 전차 도입을 거품 물면서 반대했을까요? 우선 다니엘 구레는 미국 중도우파 군사 싱크탱크인 렉싱턴 인스티튜트의 부회장이라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다니엘 구레는 그동안 수년간 M1 에이브람스에 대한 기사를 작성하였고 전부 긍정적인 뉴스였습니다. 렉싱턴 인스티튜트는 비영리 단체이다 보니 군수업체 및 기타 기업으로부터 많은 자금을 지원받으며 유지되고 있는데, 포브스의 칼럼리스트로도 활동하고 있는 렉싱턴의 최고 운영 책임자 로렌 톰슨은 렉싱턴이 미국 4대 방산기업 제너럴 다이나믹스, 보잉, 로키드 마틴, 레이시온에 자금을 지원받고 있다고 기재해 놓았습니다. 이는 일종의 유료 광고 포함과 같은 메시지이죠. 특히나 렉싱턴 인스티튜트에서는 제너럴 다이나믹스의 영향력이 상당히 큰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두 곳 모두 버지니아주에 본사를 두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즉 폴란드의 K2 전차가 나토 및 미국 장비와 상호 운용성 및 공급망 문제로 인해 오히려 동맹국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발언은 그저 미국 방산업체의 금전적 지원을 받고 있는 미국 군사 전문가의 뇌피셜로 그 의도가 분명한 발언이라고 볼 수 있고, 단지 그것을 러시아 언론들은 옮겨서 비판한 것일 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실제로 K2 전차를 운용 중인 폴란드군은 상호 운용성은 물론 자국이 운용 중인 3.5세대 전차 가운데 한국에서 도입한 K2 전차가 최고의 성능을 지닌 전차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폴란드는 28대의 K2 전차를 납품받았는데 전부 포메라니안 16기계화 사단에 배치 중에 있습니다. 이름은 귀여운 포메라니안 사단이지만 도입된 장비만큼은 상당히 무서운데요. 특히 폴란드 매체 디펜스 24와 인터뷰를 진행한 16기계화 사단의 사령관인 보이치에프 지오코프스키 준장은 의심할 여지 없이 K2 전차가 최고의 전차라고 극찬하였습니다. 16. Dywizja Zmechanizowana intensywnie modernizuje się. Ten proces trwa już od kilku lat. W ostatnim czasie, w grudniu ubiegłego roku otrzymaliśmy pierwsze egzemplarze czołgów K2, które trafiły w pierwszej kolejności do 20. Brygady Zmechanizowanej, konkretnie do Moronga. Żołnierze mieli okazję już przetestować ten sprzęt wojskowy na poligonach. Odbyły się pierwsze strzelania i bardzo dobrze ten sprzęt oceniają. Kolejny sprzęt, który otrzymaliśmy, to są armatohaubice K9, które w pierwszej kolejności trafiły. Praktycznie one są podobne do Krabów, także żołnierze bez problemu przesiedli się na ten nowy sprzęt. Chodzi o proces modernizacji technicznej. Otrzymaliśmy również MRAP-y, które są sprawdzone w boju, przede wszystkim w Afganistanie. Trafiły one do pododdziałów ochrony. Jeżeli chodzi o przyszłość, to w dniu wczorajszym byliśmy świadkami pierwszych egzemplarzy Hajmarsów, które trafiły do naszego kraju i w pierwszej kolejności trafią właśnie one do pierwszej brygady. Do implementacji tego sprzętu przygotowaliśmy się już od dłuższego czasu. 라고 하였습니다. 1년 사이 28대의 K2 전차를 인도받은 20기기화 여단장 역시 입이 닳도록 K2 전차를 칭찬하고 있는데요. 최근 대중들에게 최초로 공개된 화력시연 훈련에서 제20기기화 여단장 토마스 비에지악 대령은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전차가 K2 전차라고 했습니다. Pikniku wojskowym i na pokazie dynamicznym, który jest tutaj organizowany po raz pierwszy, jeśli chodzi o dostęp dla publiczności. Panie pułkowniku, proszę powiedzieć o tym sprzęcie, przy którym tutaj stoimy. Co to jest za sprzęt i jaki jest jego potencjał? To jest czołg podstawowy K2 Czarna Pantera produkcji koreańskiej. Czołg, który jest przeznaczony właśnie dla pododdziałów pancernych 16 Dywizji Zmechanizowanej. Czołg, który właściwie ma bardzo duży potencjał, uzbrojony w armatę 120 mm, 55 kalibrów, to jest w tej chwili najdłuższa armata, czyli prędkość początkowa tego pocisku wystrzeliwanego jest bardzo duża. Oprócz tego karabin maszynowy 12,7, karabin maszynowy sprzężony z armatą 7,62 mm. Wyposażony jest w pancerz reaktywny, który broni go przed pociskami. Wyposażony jest w system wykrywania opromieniowania. Bardzo szybko czołg sam reaguje na to, z którego kierunku zostaje namierzany i jest w każdej chwili w stanie otworzyć ogień. Ma system samoobrony, tak zwany soft kill, czyli może mylić promienie laserowe bądź nawet pociski, przeciwpancerne pociski kierowane, które lecą w jego kierunku. Może pokonywać przeszkody wodne do głębokości 410 cm. Dodatkowo jest przygotowany do współdziałania z lotnictwem. Dowódca z działonowym w tym czołgu mogą jednocześnie śledzić 20 celi, do 20 celi. Jeżeli nie są w stanie ich niszczyć, mogą te dane przekazać do statków, do samolotów bojowych, które są w stanie wspomóc ich w niszczeniu wykrytych celów. Bo tak jak wspomniałam wcześniej, jest to pokaz dostępny dla szerokiej publiczności. Jak to wygląda z Pana perspektywy? Dla nas nie jest to pokaz, jest to po prostu szkolenie. Tutaj pododdział czołgów jest od ponad tygodnia, realizuje szkolenie bojowe z wykorzystaniem obiektów poligonowych i dla nas nie jest to wyzwanie, to jest realizacja zadania szkoleniowego i zadania bojowego. To, co się będzie dzisiaj działo, praktycznie realizowane jest już od kilku lat, czyli takie wykorzystaniem pododdziałów zmechanizowanych, zmotoryzowanych, artylerii, saperów, sił powietrznych, lotnictwa wojsk lądowych. Dla nas nie jest to nowość, nie jest to jakieś specjalne przedsięwzięcie zorganizowane, jest to po prostu sprawdzenie tych elementów, które brały udział do tej pory tutaj. 한편 지난 6월 이후 K2 전차의 납품 소식이 들려오지 않아 현대로템 생산 절차에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냐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28대 납기 이후 추가 납기 소식이 전해지지 않은 것은 사실 올해 납품 예정 대수를 이미 전부 보냈기 때문입니다. 23년 예정된 28대 이중대 분량은 6개월 앞당긴 6월 조기 인도한 것이죠. 내년부터 인도되는 K2 전차는 이제 제20기기화 여단뿐만 아니라 제9 기갑 여단에도 배치가 될 예정인데요. 벌써부터 K2 전차를 받을 생각에
한창 들떠있는 제구 기갑 여단은 지난 27일 열린 창설 행사에서 K2 전차의 사진을 메인으로 걸어놓으며 K2 전차를 받을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특히나 재밌는 것은 16기계화 사단에서 K2 전차를 운용하게 될 20기계화 여단과 9기갑 여단이 서로 K2 전차를 먼저 받기 위해 보이지 않는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는 것인데요. 디펜스24의 지난해 11월 기사에 따르면 PT-91 트바르디 전차 2대대를 K2 전차로 대체하길 원하고 있는 제구 기갑 여단은 속히 배치되길 원하고 있으며 20여단 오스트로다에서 전차 대대가 재가동된다는 발표는 그들에게 조바심을 느끼게 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제구 기갑 여단장 스와보미르 리드바 대령은 PT-91 트바르디를 우크라이나에 이전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발생한 전력 공백을 속히 채우길 원하며 한국에서 도입한 K2 전차로 2개 전차 대대를 재편성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현재 9기갑 여단에서 운용 중인 전차는 PT-91로 보유 중인 60대 가운데 30대를 최근에 우크라이나로 이전하여 전력 강화가 시급합니다. 특히나 PT-91의 잦은 고장으로 인해 현재 정상 작동이 가능한 기체가 몇 되지 않는 상황인데요. PT-91은 폴란드가 T-72 전차를 개량하여 만든 전차로 현재 겪고 있는 가장 큰 결함은 무거운 중량 대비 낮은 출력으로 인한 기동성 저하 그리고 토션바 서스펜션의 한계로 인한 폴란드 북부 지형 조건에서의 운용 어려움입니다. 반면 K2 전차는 전세계 전차 가운데 가장 뛰어난 기동성을 갖고 있어 9기갑 여단은 K2 전차를 그토록 기대하고 있는 것인데요. 기동성이라 함은 병력이 얼마나 짧은 시간에 지정된 곳에 도달하는지를 나타내는 기념으로 단순히 속도가 빠른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닌 길목에 위치한 장애물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통과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K2 전차는 우수한 ISU 유기압 서스펜션과 세계 최고의 출력대 중량비가 합쳐져 뛰어난 기동성을 갖추고 있는데요. 흡표의 톤당 마력은 27.2로 폴란드의 PT-91 전차가 18.5의 마르퍼 톤을 지닌 것과 비교하면 압도적인 차이를 지니고 있습니다. 심지어 레오파르트나 에이브람스 대비 우월한 톤당 마력비를 가지고 있죠. 특히 지랄맞은 야지를 보유하고 있는 폴란드 환경에서 K2 전차의 특유의 서스펜션은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K2 전차의 서스펜션은 반능동 암내장 유기압 편수장치라고 하는데 이는 각 휠의 ISU를 컴퓨터로 각각 제어하여 자세를 변이할 수 있는 특성을 표현해주는 것입니다. 주행 중 요철 상태의 노면에 따라 개개 휠의 유기압 서스펜션에 밀봉된 질소가스의 양을 조절하여 휠의 변이를 시시각각 변경함으로써 진동을 최소화하고 특히 제어 시 질소가스와 유체를 필요에 따라서 넣었다 빼버릴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보기륜에 센서가 내장되어 있어서 지형의 형상이 읽혀지면 뒤에 이어지는 보기륜이 지형에 맞게 통제되니 접지력 또한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이는 뛰어난 험지급봉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전차를 전후 좌우로 기울이는 동작을 할 수 있는 것도 ISU 서스펜션 덕분인데 이는 토션바 서스펜션으로는 수행이 불가능한 동작입니다. 폴란드가 매번 K2를 소개할 때 전후 좌우로 몸을 흔드는 것은 단순히 이러한 기능을 할 수 있어요 라기보다는 K2 전차만이 구현할 수 있는 기술을 소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다면 왜 한국은 세계 최초, 세계 유일하게 전차에 반능동 암내장 유기압 편수장치를 적용한 것일까요? 이는 한국의 지형 조건이 세계 어느 나라보다 더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저 그런 일상 중 하나로 여기는 지형, 자연 조건들이 사실 세계로 넓혀서 볼 때 난이도 극상에 달하는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폴란드를 비롯해 동유럽의 진흙이 아무리 깊다 한들 우리 서해의 갯벌에 비할 바는 못될 것이고 폴란드 북부 바르미아 마주리의 숲이 아무리 우거지다 한들 전국 토의 70%가 산악지형인 한국에는 비할 바 못될 것입니다. 심지어 한국군은 산악지형 극복 훈련을 통해 훈련마저 실제 산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길 비스무리한 곳이라도 있으면 다행이지 아예 길이 없는 곳도 전차가 그냥 뚫고 지나가 길을 만들기도 하죠. 말 그대로 극복 훈련입니다. 저렇게 굴리고 또 굴려도 한국군 요구에 맞게 높은 가동률을 유지해야 하니 애초에 설계부터가 튼튼하게 지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에 레딧의 반응은 다음과 같은데요. 야 도대체 저거 어떻게 산에 올려놓은 거냐? 북한이 산 넘어 기습 공격하니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단순히 기동이 가능한 수준이 아니라 산에 최적화되어 있는 거네. 야, 너희가 모르는 게 있는데 한국은 훈련장 자체가 산에 있어. 최악의 지형임과 동시에 최고의 요새다. 야 닥치고 한국 군사순위 올려 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현재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날씨 변화에 따른 지형 조건이 복병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난 9월 16일 월스트리트저널은 우크라이나의 다음 적은 악천후라며 우크라이나 군사정보국 수장인 키릴로 부다노프 수장도 추위, 젖음, 진흙 속에서 싸우는 것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라고 인정했습니다. 특히 10월부터 시작되는 라스푸티차로 인해 대부분의 전선이 진흙으로 바뀌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했는데요. 뉴욕타임스 28일 기사에서도 다음 달에는 폭우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며 진흙 지형으로 인해 새로 도착한 미국 에이브람스 전차와 영국이 공급한 챌린저 전차 등 중대형 장갑 차량이 운행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미룬 박사는 75톤짜리 챌린저 탱크는 진흙 아래로 가라앉을 것이라고 경고하였죠. 이런 상황을 고스란히 알고 있는 폴란드는 K2 전차 도입을 신의 한 수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다니엘 구레가 지적한 대로 미국산으로만 전부 도입하지 않고 오히려 한국산 장비를 구태여 더 많이 도입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인터넷에는 강원도 철원의 겨울과
계획과 전라도 장성의 여름을 다 견디고 질척한 논밭과 척박한 산악 지형을 가리지 않고 잘 굴러가니 전 세계에서 안 팔릴 수가 없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잼버리를 통해 K 진흙의 무서움도 세계에 널리 알렸죠. 미국 로버트 나일러 미 해병대 사령관은 한국에서 진행되는 훈련은 해병대의 준비 태세를 위해 필수 불가결하다며 한반도는 여름에 덥고 겨울에 추운 기후뿐만 아니라 가파른 지형 등 전 세계에서 최고의 훈련 조건을 갖춘 곳이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즉 한국에서 통하면 세계에서 통한다. 오늘의 한 줄 평. 야 아무리 그래도 한국보다 러시아가 더 춥지 않겠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존나 추워 진짜. 한국이 더 추워. 지금 모스크바 온도하고 한국 온도 봐봐. 한국이 더 춥다니까 진짜로. 밖에 나갈 때마다 지금 불알실해 죽겠어 진짜. 인공 불알 달아야 될 정도야 지금 날씨가. 대만 해협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대만이 첫 자국산 잠수함을 진수하였습니다. 중국은 당연히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진수식 이후 공개된 대만 잠수함 프로젝트 총괄 책임자인 황석왕의 충격 폭로를 통해 아이러니하게도 추후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과연 어떻게 된 일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Let's get it. 28일 대만 최초 자국산 잠수함 명명식을 겸한 진수식이 대만 국제조선공사 가오슝 공장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차이잉원 총통은 진수식에서 과거에는 국산 잠수함이 불가능하다고 여겼지만 오늘날 우리 국민이 직접 설계하고 제작한 잠수함이 여러분 앞에 있다라고 말했는데요. 이 잠수함의 명칭은 하이쿤으로 80m, 배수량 3,000톤 규모입니다. 설계와 제작에만 7년이 걸린 잠수함이죠. 이에 중국 정부는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짓이라며 대만을 강력하게 비난하였습니다. 자기들은 핵잠까지 보유하고 있으면서 참 양심이라고 찾아볼 수가 없네요.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민진당 당국은 대만 독립 분열 입장을 고수하며 대만 백성의 피땀 어린 돈을 탕진해 무기를 구매했다고 비난한 뒤 양안의 대립과 대항을 주장하는 것은 대만 해협의 평화 안정을 파괴할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국방부는 아예 경고장까지 날렸는데요. 우칭 국방부 대변인은 결국 대만은 멸망을 자초할 것이라며 이어 민진당 당국이 어떤 무기를 제조 수입하더라도 조국 통일의 대세를 막을 수는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긴장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최근 충격적인 폭로가 터졌습니다. 대만 매체 FTV 뉴스에 따르면 잠수함 프로젝트 총괄자인 황석왕은 최근 대만 내 일부 국회의원들이 핵심 장비 수입을 방해하려고 시도하였고 중국으로 기술까지 유출하려 했다고 폭로한 것입니다. 그 국회의원이 누구인지 실명을 밝히진 않았지만 뜬금없이 재발절인 국민당 마문군 의원은 자신의 SNS에 이런 식의 폭로는 옳지 못하다며 만약 황석왕이 실명을 거론하면 나는 고소를 진행하겠다는 셀프 인증을 하였습니다. 해군의 전문 자문가인 김성은은 라이브 방송 중에 대만에서 만들어진 잠수함에 관한 정보를 중국 측에 보낸 친중 국회의원은 마문군이라고 아예 실명을 대놓고 공개하기도 했죠. 문제는 대만이 최초로 건조한 자국산 잠수함은 미국을 포함한 6개국의 기술 지원으로 개발된 잠수함이라는 것입니다. 황석왕은 오커스급 잠수함에도 사용될 예정인 미국 로키드 마틴의 전투 시스템을 탑재하였으며 미국의 MK-48 어뢰로 무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브레이킹 디펜스의 9월 27일 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기술은 미국과 영국에서 이전된 것이라고 하였죠.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대만의 잠수함 기술을 이전해 주었지만 결국 역으로 중국에게 자국의 최신 잠수함 기술들을 통째로 넘겨주게 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반중 정서가 높은 한국인들이 오히려 대만과의 군사협력을 우려하는 데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미국은 세계 해양 패권과 대만 침공 야욕을 드러내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의 잠수함 기술을 이전하는 등 군사 협력을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대만과 호주인데요. 문제는 이 두 국가와의 잠수함 협력이 정말 중국 해군을 억제하는데 실효성이 있냐 하는 것입니다. 지난 27일 외신 1945는 미국이 오커스 잠수함을 통해 중국을 저지하길 원하나 실제로 구축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현재 미국의 공격 잠수함 중 거의 40%가 퇴역하고 새로운 잠수함 건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10년 동안 중국을 억제하기 위한 미국과 호주의 잠수함 협력이 그 의미를 잃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 주된 원인으로 미국, 호주 양국의 건조 능력을 꼽았습니다. 미국의 조선소는 현재 건조된 잠수함의 유지보수만으로도 도크가 꽉 차 있는 상황이고 3분의 1 조선소만이 신형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특히 매체는 해군 SSN 함대의 규모와 준비 상태를 강화하고 동시에 잠수함을 호주로 이전하기 위해 잠수함 생산
생산량을 2배로 늘려야 하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했죠. 뿐만 아니라 호주의 친중 정책으로 오커스 잠수함의 전력화가 늦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3월 13일 에버니지 총리는 미국 서부 샌디에이고 해군기지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리시 수넥 영국 총리와 오커스 정상회담 자리를 가졌는데 호주는 3,680억 호주 달러, 한화 약 322조 원의 예산을 들여 최대 13척의 공격 원잠을 확보할 것이며 핵잠수함 조기 전력화를 위해 미국에서 최대 5척의 버지니아급을 도입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에버니지의 발언만 놓고 보면 지금 당장이라도 핵잠수함을 도입하여 중국의 위협을 가할 것 같지만 세부 내용은 완전히 그 반대였습니다. 총 예산 322조 원 가운데 최대 23조 원이 버지니아급 직도입 비용이고 나머지 299조 원은 무려 36년간 진행되는 호주의 자국산 핵추진 잠수함 8척 건조 비용입니다. 이 호주산 잠수함은 아무리 빨라도 지금으로부터 19년 뒤인 2042년에 진수될 예정입니다. 당초 버지니아급 핵잠수함 도입에 대부분의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계획과 상반된 것인데 노동당 정부는 이러한 계획 수정을 통해 오히려 잠수함 전력화 시기를 크게 낮추게 되었습니다. 호주 스카이뉴스는 노동당 정부가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추구하고 있다며 현 정부의 친중 정책에 대한 비판 보도를 하기도 했는데요. 여기에 노동당 정부에서 새로 발탁된 리처드 말스 호주 국방장관은 우리는 미국의 기술 이전을 받는 대가로 유사시 중국의 대만 침공을 막겠다고 약속한 적이 없다. 그런 의무가 생기는 것은 절대적으로 말이 안 된다며 오커스 잠수함이 중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미중 패권 경쟁 구도하에서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이유로 제안된 오커스 잠수함은 미중 패권 경쟁이 끝날 때까지는 등장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등장한다 해도 중국을 견제하는 원래 목적과 부합하지 않을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다 최근 외신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호주 국가정보국 국장인 앤드루 시어러가 오커스 프로그램에 대한 이중 위협, 즉 허위 정보와 간첩 행위를 확인했다며 새로운 잠수함이 인도되기까지 20년이 남았지만 벌써부터 호주에는 스파이 행위가 포착되고 있다고 했죠. 즉 미국의 대중국 억제 전략이 모두 허사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미국에서는 밑빠진 독에 물 붓지 말고 제대로 된 대중 정책을 구사하라는 비판적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맥켄지 이글랜 국방전문 기자는 미국이 우수한 조선 기술을 확보한 동맹국의 잠수함 함대를 키우는 것만이 현재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제안하였습니다. 그 대안은 바로 한국이겠죠. 현재 수많은 외신들은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생산할 수 있어야 진정한 동북아의 힘의 균형을 맞출 수가 있고 중국의 대만 침공을 막을 수 있는 강력한 억제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하고 있는데요. 미 군사 매체 내셔널 인터레스트는 지난 8월 17일 한국의 핵잠수함으로 가는 길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북한의 미래 잠수함과 탄도미사일을 억제하는 동시에 중국의 도발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이다라면서 만약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하지 않는다면 한국은 중국의 대만 침공 시 북한에만 집중하게 될 것이므로 미국에 대한 한국의 지원은 상당히 제한될 것이며 이는 곧 미국이 이 지역의 새로운 냉전에 대처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했습니다. 즉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은 한국을 위해서가 아닌 미국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이죠. 매체는 이어 한국형 SSN이 도입되면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중요한 동맹국으로서의 서울의 입지가 공고해지며 서태평양에서 중국 해군을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있을 것으로 특히 최근 러시아, 중국, 북한의 군사적 공조가 우려되는 상황에 미국과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협약은 시진핑과 김정은에게 보내는 가장 강력한 경고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군사 외교 전문가들은 한미 핵협정 수정을 통해 한국이 핵잠수함을 확보하더라도 NPT 조약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는데요. 국제정치학자인 조엘 이브라는 아시아 퍼시픽 리더십 네트워크에서 오커스 이후 한국의 수중 핵경쟁 동참 가능성을 언급하며 자체 핵무기 개발보다 상대적으로 핵 확산의 문턱이 훨씬 낮은 핵추진 잠수함 획득은 NPT 조약에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한국과 미국의 상호 이득을 가져다주는 합리적 대안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그동안 일각에서는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이 핵 확산 금지 조약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주장이 있었는데요. 한국은 핵무기를 제작 및 보유할 수 없기 때문에 핵잠수함도 도입이 불가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핵잠수함은 두 가지 모델이 존재하는데 하나는 전략 핵잠수함 SSBN과 다른 하나는 핵추진 잠수함 SSN이라는 것입니다. 전략 핵잠수함은 핵추진 잠수함에 핵탄두를 실은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을 다량으로 탑재하고 있어 NPT 조약에 위반되는 핵무기로 분류되고 핵추진 잠수함은 재래식 탄두가 장착된 SLBM이나 순항미사일을 탑재할 뿐 핵공격 능력이 없는 비핵무기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핵추진 잠수함은 호주, 미국, 영국의 오커스 잠수함과 같은 것으로 당시 3국은 이번 협정이 비핵 확산 의무를 준수하는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즉 한국
한국도 건조할 수 있는 명분이 충분하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 최근 한국의 잠수함 명가 하나오션이 놀라운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이 하나오션으로 새롭게 출발한 뒤 처음으로 경기 시흥에 위치한 중앙연구원 시설이 공개된 것인데요. 이곳은 하나오션이 건조하고 있는 잠수함의 심장부나 다름없는 곳입니다. 특히 이곳엔 국내 유일 하나오션만 보유하고 있는 음향수조가 있는데 이는 음파를 이용해 대상 표적의 음향학적 특성을 분석하는 장비입니다. 또한 함정이 내는 소리로 인해 위치를 노출하지 않도록 공기 분사 기술을 이용해 선체의 일종의 에어 커튼을 형성하는 방사소음 저감 기술인 카스커 에어 시스템의 기반 기술, 그리고 최근에는 잠수함 내부 배관의 유체 흐름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잡기 위한 유체 소음기 개발도 이루어졌습니다. 즉 잠수함의 소음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인데, 이러한 음향수조 카스커 에어 시스템 유체 소음기는 핵추진 잠수함 설계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 및 구성 요소라는 점에서 한국이 이미 핵잠수함 개발에 필요한 제반 기술을 모두 갖췄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한국이 중국의 대만 침공 야욕을 억제하길 원한다면 미국은 분명 그에 상응하는 조건을 걸어야 할 것입니다. 한국은 반중 정서가 높은 나라 가운데 대만에 대한 군사 지원 여론이 가장 낮은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딸기군 지키려 우리군 희생시킬 순 없죠. 국제관계라는 것이 늘 그러하듯 하나를 얻고자 하면 하나를 내주는 것이 당연한 순리일 것입니다. 오늘의 한 줄 평. 만약 미국이 핵잠도 안 주고 대만을 도우라 하면 앞으로 미합 중국은 그냥 줄여서 중국인 걸로. 이상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